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학대의 전문적 분석과 관련하여 조기현 변호사가 설명하는 정서적 학대라는 쟁점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동영상에서 살펴볼 쟁점의 순서는요, 첫 번째로 정서적 학대로 입건되는 상황, 주로 어떤 상황에서 정서적 학대로 입건되게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정서적 학대 개념이란 무엇이고 그 개념의 유연성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서적 학대로 신고되는 경우에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정서적 학대로 입건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보육교사가 아동에 대해 일정한 보육행위를 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입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동이 3살, 4살, 5살 정도 된 아동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오늘 선생님이 뭔가 자신을 불편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에 보통의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아동의 발언이 반복되거나 혹은 중대하다고 인지하게 되면은 어린이집에 와서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에 CCTV를 보여주지 않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CCTV 관련 쟁점은 나중에 좀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서는 CCTV를 보게 된 이후에 정서적 학대로 입건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서 출동하여 혹은 학부모가 원장의 동의하에 또 혹은 보육교사의 동의하에 CCTV를 살펴보게 된 경우에 특별한 신체적인 학대가 없다 하더라도, 즉 물리적으로 괴롭히는 어떤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행위가 아이를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시키고 괴롭히는 행위라고 판단되게 되면은 정서적 학대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신체적 학대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 행위,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재반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이것을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정서적 학대로 입건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서적 학대를 염두에 두고 CCTV를 살펴보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적고, 신체적 학대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CCTV 특정 장면들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의심이 되어서 정서적 학대 행위로 입건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정서적 학대가 무엇이고 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라 하는 것은 특정한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동을 괴롭힐 목적으로 아동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 그것이 아동의 정서와 심리 상태에 심각한 손상과 훼손을 줄 수 있는 경우 등을 정서적 학대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개념이 굉장히 불분명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정의하는 정서적 학대 개념, 또 대법원이 정의하는 정서적 학대 개념, 또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정의하는 정서적 학대 개념, 혹은 많은 학자들이 정의하는 정서적 학대 개념이 조금씩 다르고, 그 어떤 경우에도 그 개념이 아주 명확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는 바,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의심이 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법령이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 의사는 차치하고서라도 헌법재판소는 결론적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현재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지는 않다. 즉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개념이 조금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현재도 정서적 학대 행위를 규정한 법률은 여전히 그 생명력을 가지고 많은 사건에 있어서 형사처벌이 근거 법령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입건된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최초에 정서적 학대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 즉 입건되는 상황을 살펴봤는데 통상은 CCTV를 돌려보고 입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정서적 학대 행위로 입건이 되게 되면은 가장 먼저는 통상적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데서 CCTV를 분석을 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어떤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 학대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살피는 기관으로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특정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이것을 경찰이나 검찰의 의견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CCTV를 보고 분석하여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라고 의심당하는 교사는 물론이고 그 교사가 속해 있는 원의 원장 혹은 그 교사의 동료 교사들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정서적 학대 행위로 입건된 교사의 신분은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 신분이겠죠. 여기서 경찰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경찰은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모든 사건은 검사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검사가 사건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검사들은 사건을 살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절차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가 심각하여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이유로 공소제기, 기소라고 불리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를 하게 되면은 사건은 형사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형사법원이라는 것은 형사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법원으로서 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라고 의심받은 선생님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검사는 명백히 이 사안이 죄가 안 된다라고 보면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검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무죄 판결과 같은 의미의 처분으로서 정서적 학대로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이 됐지만 즉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단계를 넘어서 검찰 단계 자기한테까지 사건이 오게 됐지만 검사가 판단하였을 때 이것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때때로 이러한 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데 정식 기소를 할 만큼 악질적인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냥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에는 해당 피의자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사건 송치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사건 송치라는 것은 가정법원 보호사건 송치 줄임말로서 아동학대 사건을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재판으로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보호재판으로 사건이 송치되게 되면은 역시 조사받은 피의자의 행위가 완벽히 정당했다고 할 수는 없는 의미이지만 그래도 형사 절차와는 달리 유죄 판결이 나오는 절차가 아니고 수강명령 등 기타 불이익이 나오는 절차로서 이 단계에 이르게만 된다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로 조사받은 피의자는 상당히 안전한 단계로 돌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불이익이 주어지기는 합니다. 이처럼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봤으므로 마지막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정서적 학대 행위로 조사를 받는다라면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의 용서를 구하는 자백 사건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최종적으로 형사법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든 유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고, 반대로 충분히 무죄 주장을 해가지고 죄 없음을 밝힐 수도 있는 사안에서 미리 질에 겁을 먹고 유죄를 인정하는 자백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도 피의자에게 가해질 필요가 없는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유죄 인정을 할 것인지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그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냥 보기에 기분 나쁘다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는 엄격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사안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단계마다 일정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내가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일이 있으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초의 무죄 주장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자백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는 원에 내려질 행정처분이라든지 혹은 본인의 자격에 내려질 행정처분 혹은 향후에 배상하게 될 민사 손해배상 문제까지 생각을 해서 신중히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점을 고려했을 때 아동학대 사건, 특히 개념이 불분명한 정서적 학대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